Good evening, ladies and remaining gentlemen. I'm Seth Meyers, and I'll be your host tonight. Welcome to the 75th Annual Golden Globes, and Happy New Year, Hollywood. It's 2018, marijuana is finally allowed, and sexual harassment finally isn't. It's gonna be a good year.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귄맨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펭귄맨이고요. 네, 저는 형광모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프디 형제의 굿타임을 다루기로 했었죠. 네. 그 앞서 늘 그렇듯이 지난 2주 동안 본 영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집에서는 좀 많이 봤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진짜 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나가기 좀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심으로 부담스러웠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영화를 좀 봤는데 집에서 본 거는 좀 생략을 하고 그 전에 골든글로브 얘기부터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그럽시다. 골든글로브는 별로 안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하고 굳이 골든글로브에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헐리우드에 있는 외신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인데 보통 투표 방식은 회원들이 5작품을 골라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노미네이션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는 오스카랑 아무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네네. 오스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투표하는 인원 수 자체가 많고 이 골든글로브는 말씀하신 것처럼 헐리우드 외신기자단이 뽑다 보니까 70 몇 명 정도래요. 그러다 보니까 딱 10배네요. 그쵸. 아카데미가 한 800. 그쵸. 그 정도 되죠. 네.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헐리우드의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뭐 살 수 없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뇌물 논란이 항상 있기도 하고 네. 요번에도 사실 처음에 노미네이션이 발표됐을 때 그 리들리 스캇의 All the Money in the World 같은 경우에 아니 이거를 벌써 봤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상당히 후반 작업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벌써 보고 노미네이션을 했단 말이야? 라는 논란이 있었죠. 뭐 위대한 쇼맨도 사실 그런 식이었고 근데 뭐 재미로 보는 거죠. 재밌지 네. 않아요? 골든글로브? 저는 이번 골든글로브가 역대 중에 제일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수상작부터 좀 네. 얘기를 짚어볼까요? 네네네. 저희가 즐겁게 다루었던 쓰리 빌보드가 쾌거란 단어 요즘도 쓰나요? 쾌거라고 하기에는 골든글로브 별거 아니고요. 사관왕을 기염을 토하며 작품상과 각본상과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을 받았죠. 네네네. 그 골든글로브는 사실 드라마 부문과 코미디 뮤지컬을 따로 시상하기 때문에 주연 같은 경우는 두 부문이 다 따로 있고 조연 같은 경우는 합쳐서 시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딕슨 역을 맡았던 샘 라겔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골든글로브 사실 그 순간이 제가 골든글로브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샘 라겔이 이제 수상하러 나가는데 카메라가 프란시스 맥도먼드한테 갔어요. 맞아. 근데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다급하게 카메라 절로 가라고. 비키라고. 근데 그 순간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 수상 시상식이나 이런 건 라이브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순간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저는 별로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순간 완전 반해버렸거든요. 그 맥도먼드가 너무 다급하게 샘 라겔을 보려고 카메라한테 절로 가라고. 귀여웠어요. 예, 그 순간이 너무 좋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중후반부에 가서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다시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 순간에까지 그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맥도먼드가 샘 라겔이 인터뷰 어쨌든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는 너무 해맑았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표정이 완전 굳은 거예요. 완전 무섭게 했잖아요. 네네. 무서운 언니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무서웠다기보다는
되게 긴장해가지고 얼어붙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네. 뭐 저는 약간 술을 좀 많이 드셔서 긴장한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좀 먹었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느낌? 네네. 뭐 내밀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자기 할 말을 열심히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수상소감을 다 하고 다시 이제 뒤에서 다시 백스테이지에서 인터뷰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다시 표정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배우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배우다? 그게 그냥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긴장해 있다가, 물론 실제로 긴장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계속 긴장해 있다가 수상소감 나가서 또 멋있게 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본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변화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워서 그게 제가 이번 골든글러브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지점이었어요. 네, 사실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만드는 뭐 연기력은 많이 꾸준히 칭찬받지만 사실 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배우는 아니라서 파고 이후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상을 받은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약간 일종의 긴장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요번 골든글로브는 그 검정색 드레스 뭐라고 해야 되지? 타임즈업? 그쵸. 타임즈업 무브먼트를 위해서 이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지지한다는 오자. 의미로 네네. 그런 게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왔는데 프란시스 맥도만드가 파란색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럼 남색이잖아요. 그쵸. 좀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수상소감에서 본인의 입장을 어쨌든 뚜렷하다면 뚜렷하게 밝히고 네.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게 딱 보였어요. 여배우들이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는 게 보였어요. 아무튼 수상소감을 재밌게 봤고 뭐 그 외 코미디 뮤지컬 부문에서 작품상은 레이디 버드가 받았고 네. 시얼샤 로넌이 여우 주연상도 수상을 했죠. 네. 엄청 발랄하게 네. 친구들 고마워 막 이러면서 아우 꼴보기 싫어. 애기가 받았고 감독상은 쉐이프 오브 워터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받았고 저는 사실 델토로 수상 소감도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뭐 되게 귀여웠어요. 자기가 애정하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사랑스럽지 않은 몬스터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는 거야 뭐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정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그 특히나 델토로가 이제 이 수상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자기가 25년? 25년인가?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사실 뭔가 굉장히 프로필이 높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내심 어쨌든 상과는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작품들이. 네, 그쵸. 아무래도 뭐 퍼시픽 림 같은 좀 뭐라 그러지? 영화계에서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행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근엄하신 노인네들은 그쵸.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로봇 싸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특히나 델토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나리오 같은 것도 좀 쓰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순혈주의에서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 있는 예, 지점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뭐 사실은 게임이야말로 가장 최첨단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지라 뭐 그러한 점에서는 전 델토로를 좀 지지하는 편이고 사실 골든글러브가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기술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촬영상이나 편집상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덩케르크나 각본도 영화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 TV 부분에서는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아무래도 워낙 TV는 각본가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잘 저는 그래도 모르겠네요. 작품별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올해 봤을 때는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TV 얘기하니까 나도 봤는데 TV 얘기는 뭐 TV 얘기도 할 수 있죠. 네, 아니 뭐 저는 근데 본 게 이제는 없어가지고 또 경계가 많이 너무 많이 이제 흐려져서 특히 HBO 같은 경우에 리틀 빅 라이즈, 빅 리틀 라이즈
네, 빅 리틀 라이즈. 그게 이제 에미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그 많은 상을 받았죠. 가장 많은 상을 상을 받았죠. 받았죠. 니콜 키드만, 로라던 뭐 그 외에도 작품상도 받았고. 그리고 니콜 키드만이 로라던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누군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니콜 키드만이 로라던을 놔주질 않아요. 자기 옆에서 거의 눈에 하트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여배우들 중심의 앙상블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시의성도 확실히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총 제작자가 데이비드 이켈리라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데이비드 이켈리의 보스턴 리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 시리즈거든요. TV 시리즈. 미국 역대 TV 시리즈 중에. 근데 보스턴 리갈은 사실 로펌 얘기인데 좀 남성성이 가득한데, 그걸 또 동시에 좀 비꼬는 드라마기도 하고. 근데 워낙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봤던 10년도 더 된 얘긴데. 그러시구나. 네네. 남 얘기처럼. 이 보스턴 리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레전드 에피소드로 꼽는 게, 이 로펌 중에 그 회사의 반대도 무릅쓰고 주인공 변호사가 상징적인 재판이죠. 어떤 한 주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떠한 주가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독립하겠다는 재판을 그거 텍사스 같은데요? 그런가? 어쨌든 텍사스 아직도 독립운동이. 네. 그래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건에 대한 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재판에 휘말리나요? 그런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근데 그 재판에 들어가면은 약간 이중인격처럼 성격이 변해서 변하는데 뭐 그런 캐릭터도 있고 사실 그 데니 크레인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유명한데 누구냐면은 그 옛날 긴급 출동 119 911에 나왔던 그 약간 덩치 있는 아저씨 있어요. 제 세대가 아니라서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그 치매 걸린 공화당원으로 나오고 주인공이 이제 젊은 민주당 지지하는 변호사로 나왔는데 둘이 이제 둘의 브로맨스가 로맨틱 코미디의 구도네요. 네네네 가장 커서 이제 매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이제 둘이서 그 회사 베란다 같은 데서 시가를 피우면서 이번 해를 정리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귀엽네. 네, 되게 귀여운 드라마인데 그분이 총 제작자. 네, 그분이 총 제작자라서 저는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 연출자 중에 그분이 있잖아요. 그 연출을 사실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과 와일드를 연출했던 장마크 발렌가? 예, 맞아요. 다 했어요. 전체를? 예. 한두 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로 지금 시즌 1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즌 두 번째 시즌인가요? 그래요? 시즌 1이고 시즌 2가 확정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리즈 위더스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와일드에선 좀 좋게 봤어서 되게 이 연출자랑 좋은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이거 사실 보고 싶은데 게을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메이즈 테일도 상을 많이 받았죠. 그것도 약간 저는 사실 안 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도 여성 캐릭터들의 이야기고 약간 가부장제에서 억압된 여자들의 이야기? 뭐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에 띄고 시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특히 여배우들은 빠짐없이 그런 언급을 했죠. 할리우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중에 어느 날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라고 할 법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부터 아예 그 얘기로 시작을 했죠. 모놀로그가 꽉 채워졌죠, 그걸로. 네네네. 한 명 한 명 다 언급을 하면서. 그쵸. 우디 앨런도 언급을 했는데, 네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우디 앨런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건 명확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레타 게르윅이 같이 일했던 걸 후회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그 골든글로브 당일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 아직
자기 안에서 답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인가 이틀 지나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 일단 나머지 수상자를 확인해 볼까요? 나무주연상의 처치를 연기했던 다키스타워의 게리 올드먼이 상을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니얼 데이루이스를 약간 응원했는데 삭발도 하고 오셨는데 팬텀 스레드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네. 뭐 저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받는 것보다는 게리 그게 올드먼? 훨씬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요? 옳은 선택? 옳은 선택? 왜냐면은 게리 올드만이 더 잘했으니까. 어떤 게 잘한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꼭 게리 올드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그랬다는 건데 다니엘 데이루이스 같은 경우에 팬텀 스레드에서 뭐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인물에 대한 연기를 평가할 때 게리 올드만의 다키스타워가 훨씬 더 유리한 영화긴 하죠. 사실은 약간 하드캐리라는 타이틀에 네. 더 적합한 영화죠. 네네네. 그러면서 훨씬 더 돋보이는 연기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팬텀 스레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여배우에게 좀 가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상을 주기에는 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기가 어째서 좋다라고 말하는 좀 어렵네요. 저는 사실 다니엘 데이루이스 캐릭터도 굉장히 저번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이 집착하는 되게 마스큘리니티를 어떤 식으로든 뒤틀렸든 아니면 전공법으로든 이렇게 체현하고 있는 캐릭터가 이 팬텀 스레드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뭔가 섬세한 면 같은 게 드러나는 좀 재밌는 캐릭터여가지고 데니엘 데이루이스가 이 캐릭터를 잘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웠고요. 코미디 뮤지컬 부문에서 나무주연상은 제임스 프랑코가 받았죠. 네. 그래서 동생도 올라오고 토미 위소도 올라왔는데 토미 위소가 말하려고 하는데 제임스 프랑코가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정말 뭐 의견이 쓸데없는- 분분한가요? 저는 분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프랑코를 비난하는? 네. 저는 뭐 제임스 프랑코 꼴 보기 싫고 그럴 성격일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 순간이 또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아, 저 인간. 아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거? 물론 이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자기도 어쨌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았어. 막아서는 거는 팔이 나섰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토미 위소가 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게 뭐 저는 그냥 보고 아 이랬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막 약간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저는 뭐 그게 욕먹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사실 제임스 프랑코와 타미의 관계를 되게 잘 보여주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디자스터 아티스트에서 굉장히 어떤 존경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디자스터 아티스트에서 가장 이 영화를 꼴 보기 싫어하는 부분은 그 마지막 장면의 두 장면을 서로 병치시켜 놓은 부분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제임스 프랑코가 얘가 진짜 이런 애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뉘앙스가 절대로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영화는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일단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병치시켰을 때 저는 그 의도는 굉장히 불순하다고 사실 좀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무조연상은 했고 여우조연상은 아이토니아의 엄마 역할을 맡았던 앨리슨 제니가 받았죠. 네, 사실은 받을 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토니아를 보셨죠? 저는 네네네. 사실 안 봤는데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하죠. 아, 네네네. 아이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토니아 하딩, 아, 네네네. 마고 로비? 둘 다 몰라서. 그 토니아 하딩이라고 아이토니아는 이제 크레이그 길레스피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사실 누군지 모르고요, 잘. 근데 뭐 영화를 좀 만들었나 봐요. 어쨌든
그리고 마고로비도 저는 마고로비 영화를 처음 본 것만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냥 몰라서 그런지도 울프 모르겠는데 월스트리트에서 뭘로 나오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부인으로 나오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부인이 나오는지 몰랐네요. 그리고 좀 작은 역할이긴 한데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은 그 남자잖아요. 네. 도널 글리슨. 네, 네. 걔가 이제 여름 동안 사랑에 빠지는 첫사랑 역할을 했었고 네. 제가 어쨌든 배우 얼굴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유명한 건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죠. 예. 그래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할리퀸으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어쨌든 토니 하딩의 이야기는 좀 재밌는 얘기긴 해요. 미국 피겨스케이트 사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 그 유명한 트리플 악셀. 예. 를 성공시킨 사람이고 하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그 낸시 캐리건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토니 하딩의 라이벌이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낸시 캐리건의 무릎을 누군가 부셔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토니 하딩의 보디가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토니 하딩이 실제로 사주를 했냐 말았냐. 예, 그런 걸 두고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데 실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실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화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제 약간 모호하게 처리하는데 원래는 협박 편지를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냥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걸로. 근데 이제 보디가드가 약간 또라이라 가지고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 편지는 막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봐요. 근데 진짜 그런 식이에요. 그래요? 그 보디가드가 되게 또라이로 나와요, 사실. 트레일러만 봐도 약간 왜 그 마인드 헌터의 사이코패스 약간 생각나는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찌질한데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는 또 그거를 직접 하지 않고 사주를 해요. 드라마를 이 영화 안에서는 사주를 하는데 그래서 사주에서 아예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제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랑 아마 보디가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꼭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토니 하딩의 사실 전기 영화에 좀 더 가까워요.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되게 비중 있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의 패착은 거기에 있나요?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에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스캔들에 관한 것도 중요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 영화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니 하딩이란 인물 자체는 이것도 저는 약간 마고로비가 하드캐리하는 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드캐리를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니 하딩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매력적이고 광적인 악인의 집착에 대해서 약간 매혹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 여자 진짜 마음에 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실제로 왔더라고요 골든글로브에.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디자스터 아티스트가 생각나는데 둘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이 아이토냐 같은 영화는 다양한 형식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형식이라 하면 예를 들면은 진짜 인터뷰도 마지막에 들어가고 그 인터뷰를 재현한 가짜 인터뷰도 영화 중간중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재현하는 영화 자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거기에 대해서 인물이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층위가 되게 다양한 영화고 그거를 되게 분주하게 오고 가는데 그런 면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이 형식도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좀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 면에서 뭐 연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았던 점은 결국에는 이 트리플 악셀이라는 것과 이 여자의 인생 같은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트리플 악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프죠. 이 점프를 해가지고 정상까지 짧은 순간 동안 갔다가 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점프라는 행위와 이 여자의 인생이 굉장히 닮아 있고 특히나 이 여자가 평생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자기가 이제 가정 내에서 받지 못했던 남자친구에게 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혹은 받았더라도 왜곡된 사랑을 그녀가 대중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피겨스케이트 협회에서 이제 제명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피겨스케이트를 그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애들은 징역 2년인가 1년 반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토냐가 나도 징역 달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피겨스케이트를 빼앗기는 건 내 인생을 뺏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관에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정말 거짓말이지만 진실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여자는 사실 피겨스케이트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겨스케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순간이 즐거웠던 거고,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현실에서 보면은 그래서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카레이싱도 하고 복싱도 해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권투를 하면서 KO 당하는 장면이랑 그 트리플 악셀에서 점프하는 하고 그 점프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교차 편집이 돼 있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상으로는 사실은 되게 적합하다는, 내용상으로는 비주얼적으로는 좀 별론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그녀의 인생에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는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재밌게 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연상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하지만 다른 후보는 누가 있었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후보요? 네. 아마 쉐이프 오브 더 워터의 옥타비아 스펜서. 네, 그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야? 연결돼 있죠? 네, 연결돼 있고요. 그 레이디버드의 엄마 역할을 했던 로리 마카스랑 또 다운사이징의 홍차오, 그 다음에 머드바운드의 메리 제이 블라이시. 그렇군요. 이 중에는 받을만 하네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안 본 것도 있지만 저도 안 본 것도 저도 안 본 것도 저는 있는데, 아이토니랑 머드바운드를 못 봤는데 저는 그렇군요. 다운사이징이랑 머드바운드 못 봤는데, 머드바운드가 좀 괜찮은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뭐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그냥 봐야지 하고 그런 안 보게 것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나한테 가능한 거니까 안 네네. 하게 되는. 다음에 봐야지 하면서. 그리고 외국 영화상을 인더 페이드. 파티 하킨 감독의 인더 페이드가 수상을 했고, 인더 페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깐느에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저는 안 이걸 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별로였어요. 음.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파티 아킨 감독이 저기잖아요. 터키 계통의 독일 이민 2세 감독이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가 어떤 네오나치들의 테러에 의해서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영화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세 개가 약간 셋이 다 다른 장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진짜 잃은 슬픔에 대한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법정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그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법정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세컨 파트만,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만 법정 드라마고, 거기서 이제 그 용의자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데, 결국 그 사법 체계가 용의자들을 벌하는데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스릴러가 돼요. 그래서 복수하는구나. 사적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이야기는 좀 너무 뻔해서 아무리 유럽에서 이 네오나치들의 그런 범행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이민자들의 인권이나 뭐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이 뭐 사회 문제로서 거론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약간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면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고, 저는 사실 다이앤 크루거의 연기도 막 그렇게 썩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통받는 여인의 연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조금 실망을 했었고, 그 외국어 영화상에 있었던 다른 영화 중에는 본 게 더스케어밖에 없어서 아직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 저는 근데 러브레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저는 사실 판타스틱 워맨도 네. 2월에 여기서 개봉을 네, 판타스틱 우먼이 사실 저는 좀 더 기대되고 러브리스 저는 이 감독 이름 뭐죠? 즈비아 긴체프 감독. 네, 이분의 영화 좋긴 한데 너무 진지해서 전 사실 본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이제 평을 봤을 때 가장 기대되는 영화였고 뭐, 졸리 감독의 First Day Killed by Father도 후보에는 올랐는데 사실 이렇다 할 언급도 안 됐었고 네. 뭐 그랬죠. 사실 이 외국어 영화 노미네이션은 좀 되게 의아하긴 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뭐 골든글로브니까요. 네. 그리고 음악 오리지널 스코어 상의 쉐이프 오브 워터가 수상을 했고 저는 사실 제가 조니 그린우드의 팬이라서 팬텀 스레드가 이거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안 받았고요. 못 네.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주제가상은 위대한 쇼맨의 뭐였죠? 무슨 노래가 받았죠? 몰라요. 저는 그 영화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주제가상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TV 부문도 좀 얘기를 할까요? 저는 사실 그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TV 부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왜냐면 본 게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 코미디 부문에 나무주연상을 아지즈 안자리가 받았는데 마스터브론에 인디안 배우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한 거기도 하고 사실 뭐 수상소감 이런 거 되게 가볍고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만드는 마스터브 넌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그 시리즈의 팬으로서 좀 기뻤고 뭐 그 외에 저도 사실 많이 본 게 없어요. TV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해서 네. 저는 뭐 사실 저의 집중력으로는. 본 거는 작년에 봤던 건 게임 오브 스론이랑 트윈픽스밖에 없는데 트윈픽스는 아예 언급이 안 됐었죠.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션 됐죠. 아 네네네.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션 됐고 그러네요. 사실은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걸 안 준다고? 그러면서 이 수상 결과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누가 받았죠? 누가 받았더라? 그 저기 This Is Us의 스털링 K 브라운이라는 배우가 받았던 거 아닌가? 아니지. 맞나? 네 맞아요. 네네 맞고. 노미네이션도 없네요. 그러면은 제가 착각한 건가?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노미네이션 없네. 거의 얼굴을 계속 비춰주길래 노미네이션 됐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트윈픽스 자체가 아예 무시된 경향이 있죠. 골든글로브에서 이번 골든글로브에서 미국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린치를 따라갈 수 없는. 뭐지? 트위터에서 난리가 칼멜라는 왜 안 주냐고 조연인가요? 조연일 리가 없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요, 걔 골든글로브가 아니었나? 내가 봤던 게 뭐를 보셨는데요? 몰라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노미네이션 인터뷰 그러니까 그 전에 기사 같은 게 있었던 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칼 맥라런이 TV 시리즈로 노미네이션 되니까 트윈픽스는 TV 시리즈가 아닌데 왜 여기다 노미네이션 한 자기는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했고 최근에 근데 노미네이션을 발표한 게 이건 넘어가죠.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냥 나중에 다시 AS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트윈픽스의 카일 맥라렌은 주연에 노미네이션 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골든글러브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TV 주연상을 주는데 하나는 리미티드 시리즈 혹은 TV를 위해서 제작된 영화를 위한 섹션이 있고 드라마 섹션 그리고 뮤지컬 혹은 코미디 섹션 이렇게 세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드라마 섹션과 리미티드 시리즈 혹은 TV를 위해 만들어진 제작된 영화 섹션을 구분하지 못해서 헷갈렸습니다. 결론은 카일 맥라렌은 노미네이션을 된 것이 맞고 이 노미네이션에서는 수상은 파고의 이완 맥그리거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수상 결과는 이렇게 다뤄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풍향계 오스카 시즌에 대한 풍향계로 보통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 겟아웃 같은 경우에 엄청 다들 이제 찬사를 보냈으나 의외로 무관이었고 더 포스트 같은 경우도 그 오프닝 모놀로그 때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와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가 나온다 해서 막 그 어떤 그
시상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트로피를 안고 나니까 아직 아니라고 그런 농담을 해서 스필버그가 되게 귀엽게 막 이렇게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 줬죠. 네. 이게 진짜 나쁜 농담이에요. 사람 기대하게 만들고. 근데 저는 사실 더 포스트를 지난 2주 동안 봤거든요. 아, 네네. 저는 별로였고요. 네. 너무 그냥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이런 이 포스트의 발행인 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든 이 드라마를 쓴 건데 저는 이 이야기 자체는 뭐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의 변화 같은 게 너무 잘 다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보는 거는 되게 뭔가 처음에는 감정적이고 속상해하고 아버지와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 우리도 그러면 이걸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까지 이 캐릭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동안 좀 그냥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줄타기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드라마네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주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팀 전체에 골고루 맞아요. 분산되는 것도 아니라서 애매해요. 각본을 쓴 사람들이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써서 주목을 받았던 사실 굉장히 유사한 영화죠.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생각이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팀 자체가 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반해서 그리고 팀 간의 그 캐릭터 분배 같은 게 되게 뭐 좀 뭐랄까 쉽게 나눠지긴 해도 어쨌든 잘 분배가 돼 있었다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되게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가지고 그 개인의 갈등이 그 팀 전체가 동시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사실은 CEO와 CEO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실은 별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보이지 않는 인물들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편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곳곳에 좀 자기적으로 끼워넣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 뉴욕타임스와 포스트가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이제 걸어 내려오는 메릴 스트립을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대생들을 이렇게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톰 행크스가 되게 쉽고 나이브하게 나도 용감한 사람이잖아라고 했을 때 톰 행크스의 아내가 네가 잃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라거나 하는 게 저는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너무 수십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관객을 되게 이렇게 초딩처럼 본달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애초에 잃을 게 어딨어 라는 말 자체가 초딩스럽죠. 그렇기도 하고 그냥 그 모든 장면들이 예를 들면은 재판 결과를 이제 여직원이 전화를 통해서 읊어주면서 수정헌법 2조, 막 1조, 2조, 막 이런 1조구나. 얘기를 하면서 막 스스로 막 그런 장면들이 좀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70년대 이야기니까, 영화, 뭔가 구도도 어떤 부분이 되게 70년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찍었나 했는데 갈수록 너무 그냥 구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네. 저희 다 알려드렸나요? 골든글로브 결과? 네. 아, 네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골든글로브는 타임즈업으로 요약할 수 있고 맞아요. 지금 재밌는 거는 미셸 윌리엄스 얘기가 있죠. 뭔가요 그거? 출연료? 네, 출연료 문제가 이제 바로 또 터졌죠. All the money in the world. 제목도 얼더머니 일더머니. 머니가 중요하죠. 리들리 스캇의 새 영화에서 재촬영분. 네, 그 케빈 스페이시 때문에 재촬영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저는 그 남자 배우의 이름은 뭔지 마크 월버그요. 그 사람의 1%도 안 되는 돈을 미셸 윌리엄스에게 줬다고.
근데 그건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긴 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나 바보 같고 병신 같은 게 케빈 스페이시가 대체된 역할이 애초에 섹슈얼 그 성폭행? 성폭력?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추행 및 성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성폭력 문제로 대치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뇌가 없는 거죠, 뇌가. 예, 너무 병신 같고 그리고 사실 근데 마크 월버그가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정말 미셸 윌리엄스보다 한참 밑에 있는 배우인데 근데 마크 월버그가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되게 이상한 영화 막그 19금 테드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미국 탑 배우 수입 중에 탑 10 안에 탑 5 안에 늘 꾸준히 드는 배우예요. 되게 관객이 좋아하나 보네. 그쵸. 의아하지만 몸값 자체가 어쨌든 그렇다. 근데 1%는 진짜 너무했다. 말이 안 되는. 1%도 안 된대요. 그 대충 퉁쳐가지고 반올림해서 1%인 거고. 아 대박.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밌네요.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입장 표명 같은 건 아직 안 됐나요? 소니에서. 아직 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프랑코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하는 동안 트위터에서 제임스 프랑코의 성폭력 혐의에 관한 트위터가 올라왔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되게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 골든글로브 상 받던 날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댓글 중에 제임스 프랑코가 그 섹슈얼 프레데터인 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할리우드 스텝이 자기가 아는 사람만 2명인데 이게 왜 안 터지고인지 너무 이상하다는 댓글 제가 보고 곧 터지겠구나. 상도 받았는데. 그래서 동시에 터졌구나. 네, 그게 근데 타임즈 핀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겹다고 누가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실명을 거론하고 재밌네. 그래서 그게 한 명이 아니었고 여러 명이 그때 터뜨렸고 그래서 어제 스티븐 콜베어 쇼에 제임스 프랑코가 나왔고 그 얘기를 했나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자기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뭐 그 대응은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좀 꼴보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좀 웃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건 사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사태가 사실 시작된 게 그 로즈 맥고완이란 배우가 이제 하비 와인스타인 이야기를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올 여름부터 이 할리우드의 기류가 많이 변한 건데 그 로즈 맥고완이 이 검정색 드레스를 입자라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뭐 너네가 뭐 수천만 원짜리 검정색 드레스 입고 뭐 자기들이 이렇게 파티한다고 해서 할리우드가 변할 것 같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 표명을 여러 차례 했었고 골든글로브 당일날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메릴 스트립을 비난한 것도 로즈 맥고완이었고 너도 사실은 동조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골든글로브 어쨌든 보면서는 되게 저런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배우들이 어쨌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표현하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할리우드 전체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악의 속을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일한 걸로 자기들이 뭐 어쨌든 서로 축하를 하겠다는 자리에 뭐 그렇다고 다 보이콧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재밌는 그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더 두고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일단은 이 타임즈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기구를 조성을 했죠. 기구를 조성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변호를 돕고 그런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그거는 부분적인 진실이죠. 그 사람들이 수천만 원짜리 검정색 드레스 입는다고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별도 가능하죠. 드레스만 입는 인간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인간 사이에 구분도 좀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여배우들이 그 동반 참석자로 그 여성 액티비스트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뭐 그 엠마 왓슨도 그랬고 뭐 다른 배우들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뭐 타임스업에 직접 관련된 액티비스트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건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연초다 보니까 어워드 천지예요. 바프타도 노미네이션을 발표했었죠. 네네. 그 바프타는 뭐 브리티시 아카데미, 브리티시판 오스카라고 얘기할 수 그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술상 같은 것도 더 있으니까 또 다른 헐리우드의 오스카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브리티시판 오스카의 재밌는 점은 그 영국 브리티시 어드밴티지. 그게 아니라 어드밴티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있기도 약간 더 하고 주목받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 때문에 상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 네. 영국 영화상이 따로 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좀 재밌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영국 영화상의 노미네이션에 이제 레이디 맥베스나 또 뭐였죠? 저기 God's Own God's Own Country Country. 네네네. 같은 것들이 노미네이션이 네. 있고. 뭐 그리고 제가 약간 기대하고 있는 I'm Not a Witch 같은 영화도 있고 일단은 이 브리티시 뭐야? 바프타. 네, 바프타에서는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가 12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되는 기염을 그렇죠. 품었고 그 외에 저희가 응원하고 있는 쓰리 빌보드가 9개 부문 소심하게 응원해. 그리고 다키스트 아워드 9개 부문을 됐는데 맞아요. 이게 바로 브리티시 어드밴테이지죠. 그렇죠. 어디서 다키스트 아워드가 9개 부문이나 노미네이션이 되고 있어. 어디서? 내가 봤을 때는 게리 올드만만 주면 되겠구만. 아니면 촬영상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촬영상은 경쟁이 너무 빡세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는 촬영이 좋았던 영화들이 꽤 많았죠. 특히나 덩케르크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촬영상 안 주면 줄상이 없고 맞아요. 덩케르크는 사실 근데 뭐랄까 어쨌든 상을 받을 것 같진 않지만 작품상과 감독상에 항상 거론되긴 하죠. 네. 좋은 작품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얘들도 다 영국에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쵸. 쓰리 빌보드도 그렇고 덩케르크도 그렇고. 뭐 마틴 맥도나가 영국 사람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스온 컨트리랑 그 레이디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스탠딩 브리티시 필름에 아웃스탠딩 브리티시 필름이구나. 네. 그러면은 레이디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스탠딩 데뷔 필름에도 노미네이션이 됐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데뷔를 또 따로 라이터, 디렉터, 프로듀서 이게 웃긴 게 네네 이 아웃스탠딩 데뷔 섹션 같은 경우에는 작가여도 주고 디렉터여도 주고 프로듀서도 가지고 다 섞어서 주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노미네이션 본 거 보면은 프로듀서인 사람이랑 디렉터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레이디 한 명만 맥베스는 영국인이면 된다 이거네. 레이디 맥베스는 둘 다의 노미네이션 된 거구나. 네. 그게 궁금해서 잠깐. 그리고 영어권 영화에 대해서도 또 따로 카테고리가 있네요. 영어권 영화가 비영어권 영화에.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노미네이션 돼 있죠 지금.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세일즈맨. 더 러블리스, 그 다음에 엘르, 그 다음에 The First They Killed My Father 이렇게 노미네이션 돼 있고 뭐 재밌는 부분은 그래서 아웃스탠딩 브리티시 필름으로 받으면은 베스트 필름은 이제 못 받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키스타워를 이걸 주나? 아니요 다키스타워는 심지어 아웃스탠딩 브리티시 필름에 노미네이션이 돼 있구나. 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주면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쓰리 빌보드를 이걸 줄까요? 쓰리 빌보드를 아웃스탠딩 브리티시 필름으로 준 다음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스온 컨트리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수상 일단,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이것도 2월이죠. 아카데미와 마찬가지. 아니요 다음 주. 제 말이 틀리고 현관보자 말이 왔습니다. 바프타는 2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 또 그냥 보자면은 굿 선댄스가 있고 그쵸.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가 내일 있습니다. 그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이라 하면 1월 11일. 네, 1월 11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재밌는 게 있으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네. 뭐 그러면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언급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거는 그리 많지 않고 영화관에 갔어도 사실 약간 옛날 영화를 봐가지고 최근 영화 본 거는 많진 않은데 첫 번째는 The Other Side of라고 키카브리 마키의 국내 제목은 희망의 건너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작년에 베를린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죠. 베를린? 아,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사실 집중을 못해서 봤고 극장 환경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봤는데 링컨 센터에서 보셨어요? 네네 링컨 센터에서 봤는데 이게 사실 1.85대 1 영화거든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무난한 화면비인데 왜? 네, 되게 무난한 화면비인데 하단이 잘려가지고 정말요? 네네 보통 조금은 잘리거든요 사실. 근데 하단이 잘려가지고 자막에 글자가 잘리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상영 근데 중 그렇게 2시간을 갔어요? 1시간 정도 보고 프로젝터를 올렸어요.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비 패스가 아니었으면 내가 환불해달라 그랬을 텐데 그냥 뭐라 해야지 신랑이 버리기도 싫고 특히나 제가 영어로 신랑이 버리는 걸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게, 피하고 싶어 하시기 네.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여기서 착하게 살고 있다. 수많은 한국 극장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한국에서는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뭐 1.85대1이랑 2.35대1이 가장 흔한 화면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본 데가 링컨 센터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공연 예술 뭐 그런 그 뭐지? 이벤트를 많이 하는 곳이고 그 옆에 이제 극장이 또 있어서 필름 소사이어티라는 네.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극장이에요. 네, 사실은 뉴욕 필름 페스티벌과 필름 코멘트 를 발행하는 네, 집단이기도 하고 네, 사실 뉴욕 영화 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집단이기도 인간이 하죠. 눈도 없는 건 이 인간들은 눈도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의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필름 lives here. 웃기는 소리고요. 영화가 여기에 살고 있다. 웃기는 소리고요. 영화가 영화라는- 잘려서 살고 있었네요. 영화라는 게 스크린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보통 링컨 센터는 네, 별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네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보면서 정말 화가 나셨고. 네 어처구니가 없고 음. 뭐 네, 진정하시고요. 보면서 어쨌든 한국 영화관도 문제지만 미국 뉴욕의 영화관들도 다 전체적으로 개판이라 가지고 네 진짜 여기에 사는 감독들과 비평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인간들 다 눈이 삔 건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사실은 요즘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건데 화면 상당히 사실 좀 많이 잘리거든요. 많은 영화관에서 저는 처음에는 헤드룸 좁게 잡는 게 유행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네. 뭐 근데 제가 근데 진짜 이게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유행은 아닐까라고 잠깐 느꼈던 게 있었는데 빅시큰가를 볼 때 물론 전 랩탑으로 봤지만 헤드룸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집에서 볼 때는 자막을 켜놓고 보는 편인데 이게 자막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잘리는 경우가 많다.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고. 지겨워. 하지만 분을 좀 삭히기 위해서 좋았던 영화 얘기를 하자면은 1993년의 여름이라는 카를라 내년 시몬의 개봉 예정작이죠. 개봉이 언제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베를린에서 베스트 데뷔로 뽑힌 영화인데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고 이제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이제 6살짜리 소녀인 프리다가 삼촌 집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적응하는 이야기인데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래야 영화가 되니까. 너무 적응 잘하면 근데 웃기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말 좋은 거는 다 잘해줘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잘해주고 다 그녀를 위하지만 그 어머니의 빈자리? 그쵸. 그런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 소녀와 계속 함께하면서 보는 되게 마음 아프게 봤고 특히나 이 소녀가 삼촌의 자식인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여자애를 되게 잘 따라요. 그런데도 이 여자애는 그 아이에게 못되게 굴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여자애가
집을 나가야겠다, 가출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나서는데 이 여자 그 꼬맹이를 만나가지고 난 이제 떠날 거야.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쿨해.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꼬맹아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슬프고 근데 이 꼬마애가 나갔다가 밤이 너무 어두워서 다시 돌아와요. 너무 어둡네 이러면서 나중에 밝을 때 이러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이미 집엔 난리가 나 있죠. 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오늘 너무 어두워서 내일 가야겠어요 하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 기대하고 있는데 조만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또 다른 영화 봤던 거는 필름스타 돈다인 리버풀이라고 아네트 베닝이 네. 헐리우드 여배 30년대? 40년대? 네. 글로리아 그라함이라는 배우를 연기하는데요. 이 정기 영화라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여자가 사귀었던 젊은 남자 연극 배우와의 얘기에 치중돼 있는데 그 부분만. 네네네. 더 정확하게는 이 여자가 이제 좀 허영심 가득한 여배우인데 이 남자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남자 곁으로 돌아와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인데 이 감독이 럭키 넘버 11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무슨 영화요? 럭키 넘버 11이라고 약간 힙한 영화 있어요. 그 그렇구나. 옛날에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가이리치의 아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볼 필요 없고요. 보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전 아네트 베닝이 궁금해서 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아니 뭐 그냥 봐도 괜찮지만 별로예요. 저는 뭐 올해라고 하면 너무 얼마 안 됐구나. 그러니까 말할 수 있죠 오히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나빴던 걸로 탑3 안에 든다.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말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정해놓으신 거 알아요? 아니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말 한번 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최근이 아니에요. 최근 1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노우맨이랑 스노우맨 영원히 고통받아. 근데 스노우맨보단 낫고요. 그치. 죄송해요. 잠깐 착각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원더휠인데 원더휠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영화는 이게 다고요. 저는 근데 네. 제가 또 최근에 다시 보고 너무 좋았던 게 하나 있어서 혹시 시간 되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애증의 대상인 알 것 같아서 제 애증의 대상 그래도 좀 몇 명 더 있어요. 근데 뭔가 애증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그쵸. 애증의 대상인 라스 폰 트리에의 5개의 장애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라스 폰 트리에가 자기의 스승격이자 대선배인 요르겐 레스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요르겐 레스가 찍었던 단편 영화 중에 퍼펙트 휴먼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5번 재현하는 건가요? 다시 찍어라. 5번이라는 게 뭐 5명의 다른 배우들과 찍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5편을 찍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을 영화를 5편 자기가 한 번 만들었던 단편 영화를 5번 다시 찍는 건데 시간에 걸쳐서 한 번 찍을 때마다 라스 폰 트리에가 장애물을 줘요. 재밌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5개의 장애물이란 말이 좀 안 맞는 게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5번의 장애물이고 이 장애물이 그 단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Obstruction 1 해가지고 찍고 Obstruction 2 해가지고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가는데 이 라스 폰 트리에가 일종의 실험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리고 장애물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한 컷당 12프레임이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제약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냥 되게 생각나는 대로 어쨌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둘이 대화를 하는데 라스 폰 트리에가 좀 미리 짰는 생각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얘기하면서 만든 건지 아마 제 생각엔 둘 다일 것 같아요. 뭐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있고 둘 다 있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두 번째 할 때는 네가 생각하는 곳 중에 가장 비참한 곳에 가라. 그래서 거기서 찍는데 공간은 보여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건을 막 내걸면은
이제 요런 레스가 너 날 망치고 싶니? 그러면서 이제 단편 영화를 찍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 이게 정말 창작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다큐멘터리. 뭔가 인사이트가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약이 어떻게 제약이 어떻게 그 장애물이 어떻게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고 재밌다.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라스 폰 트리에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 트리에의 회사도 지금 섹슈얼 허레스먼트에 휘말려 있잖아요. 네네네네. 좀 됐죠 사실은. 그쵸. 네. 그리고 젠트로파. 그쵸. 그 막 뭐 수영을 해라, 뭐 이런 뭐 옷을 벗고 수영을 해라, 막 이런 약간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헐리우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한 대 때려주세요. 왜 그랬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덴마크에서만 날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라스 폰 트리에도 정말 또라이인데 제 요즘 제 옛날에 생각하다가 안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라스 폰 트리 도그빌이 미국의 그 마을에 일어나는 정치를 다루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도그빌이란 제목이 왜 도그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유럽인이 미국에 잠깐 방문해서 보고 간 다음에 유럽으로 돌아가서 쓴 책이거든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치 관련 서적 중에서는 좀 유명한 책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에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롱 이런 거. 뭐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는데 뭐 역시나 누가 썼더라고요. 혹시나 찾아봤더니 다들 발 빠르시다. 아니 뭐 도그빌은 나온 지 오래된 영화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도그빌을 생각하다 들은 게 아니라 토크빌이라는 이름을 듣고 갑자기 그냥 도그빌이 생각나가지고 책을 슬쩍 뒤져봤더니 이거 약간 연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라스 폰 트리에도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라스 폰 트리에가 도그빌을 찍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너 미국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냐. 뭘 미국에 대한 3부작을 찍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토크빌이 그 집필한 것도 약간 유사한 점이 있고 물론 그 사람은 직접 가보긴 했지만 뭐 그 가봤다고 해도 사실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좀 냄새가 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역시나 발빠르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몰리의 게임을 봤고요. 네네. 여기서 안 한 것 같아요. 했어요? 했어요? 네. 안 했는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아까 지난주 메모를 봤는데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론 소킨 각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얘기고 몰리라는 여자가 스키 선수로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이제 로스쿨에 재학을 하려고 하는데 로스쿨에 합격을 해놓고 이제 잠깐 여기 대학생들이 이제 1년 정도 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쉬다가 어쩌다가 포커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커를 항상 이제 호스트를 하는 어떤 남자의 비서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점점 판을 키워가지고 그 클라이언트를 빼와서 포커계의 거물이 되는 이야기고 되게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시작했던 LA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커다란 포커판을 벌이고 거기에 막 영국 비즈니스맨들도 오고 러시아 마피아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엔 FBI의 조사에 휘말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볼 때는 별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별로여서 그냥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론 소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막 휙휙휙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재밌을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하지만 전 볼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아론 소킨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시면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가 굉장히 빠르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또 부담스럽네. 그냥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죠. 포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스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저는 사실 아론 소킨이 각본을 썼던 머니볼이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화 되게 좋아하고. 저도 소셜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심지어 그 별로 좋게 평받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도 재밌게 썼다고 생각해요. 그 구성 자체가 재밌었는데 몰리의 게임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결말이 나는 방식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였고 그리고 제시카 차스테인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타임스업의 선봉장이죠. 타임스업이나 미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여배우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몰리의 게임이 단순히 뭐 되게 적극적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여성을 인파워하는 그런 영화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몰리의 게임에서 너무 많이 벗고 나와요. 벗고 나온다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좀 묘하게 되게 클리셰 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뭐 아론 소킨은 사실 TV 시리즈에서 또 일단 감독으로 데뷔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이 너무나 지루했어요. 근데 뉴스룸 각본가들이 실망을 좀 시켰죠. 올해 윈드리버도 그렇고. 특히나 전 아론 소킨 같은 경우에는 뉴스룸이 유명하지만 스튜디오 16라는 저는 안 작품 봤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스튜디오 16은 이제 뉴스룸이 이제 스튜디오 뉴스룸 이야기죠. 네, 뉴스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16은 그 약간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같은 코미디 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좀 좋아하고 재밌어요.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최근에 너무 날씨가 추워서 밖에 안 나가가지고 집에서 뭘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본 것도 있지만 사프디 형제 단편들을 좀 많이 봤고 그걸 떠나서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포틀랜디아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코미디 쇼를 요즘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약간 방송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 두 명이 주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스케치 코미디라서 오피스처럼 그 캐릭터가 계속 간다기보다 그 세그먼트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뭐 반복해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있지만 근데 최근 작품이에요, 그게? 이게 2012년인가 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그 포틀랜드가 한창 그 2011년 즈음부터 힙스터 도시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그런 장인들의 커피 이런 걸 즐기고 스타벅스 이런 거 배척당하고 막 환경주의자들이 살고 뭐 그건 좋네요. 약간 진짜 약간 대안의 삶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약간 힙스터인가? 힙스터 인증 마크.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요. 포틀랜드는 젊은 사람들이 은퇴하러 가는 곳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가야겠네. 거기 이제 히피들과 힙스터들이 사는 평화로운 동네인데 그걸 약간 비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계속 뭐 좋게만 그릴 순 없으니까. 두 명이 계속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둘이서 거의 모든 연기를 다 해요. 한 명이 SNL에서 엄청 오래 일을 했었고 또 한 명은 이제 음악도 하는 배우인데 둘이 이제 이야기를 같이 쓰겠죠. 근데 좀 웃겨요. 그냥 말이 안 돼요. 막 죽고 막 갑자기 아니면 막 예를 하나만 들면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 먹으러 가서 치킨 샌드위치가 있어요. 이 치킨 유기농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웨이터가 이게 우리가 친한 어떤 농장에서 완전 자유방목으로 키우는 치킨이고 어쩌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그러면은 오레곤에서 인증받은 거냐 포틀랜드에 인증을 받은 거냐 아니면 US 전체에서 인증을 받은 거냐 이런 질문하니까 네가 먹을 치킨의 프로필이 하면서 이름이랑 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친구들은 누가 있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럼 내가 그 농장이 어딘지 물어봐도 돼 했더니 여기서 멀지 않아 했더니 그럼 농장을 확인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농장에 가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좀 재밌어요. 재밌고 이름 붙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인 구달이 처음으로 동물을 연구하면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A, B, C 이런 식으로 동물을 관찰하다가 제인 구달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그렇게 많이 하죠. 첫 이름은 뭔지 혹시 아세요? 궁금하다. 몰라요. 되게 궁금하네. 아무튼 그렇고 사프디 형제 단편들은 그냥 뭐 많이 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얘네가 뭐 대단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둘 다가 네. 그 보스턴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레드버킷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되게 뭐 아이디어 중심으로 빨리빨리 찍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습작 같은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굿타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또 다른 투표들이 있죠. 이제 비평가들 투표는 이제 끝났고 이제 독자 투표. 독자. 네, 이제 시네필들은 도대체 어떤 영화를 작년에 재밌게 봤는가를 발표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프랑스의 까예드 시네마가 가장 먼저 얘는 항상 빨라요. 자신 있게 그냥 발표해 버리는데 근데 굿타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관객들이겠네요, 대상이. 그쵸. 까예드 시네마 구독자들이죠. 독자들이니까. 예, 그 까예드 시네마의 독자들은 도대체 무슨 영화를 좋게 봤는가. 굿타임이 1위를 했나요? 네, 굿타임이 1위를 했고요. 그 비평가들의 그 픽에서는 필름 코멘트를 탑 10에서 1위를 했었죠, 굿타임이. 네, 네. 필름 코멘트는 좀 결이 달라요, 다른 잡지들이랑.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까예드 시네마의 그 독자들의 탑 10을 살펴보면요. 1등은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사프디 형제의 굿타임이 차지했고 2등은 이제 로스트 시티 오브 제트, 네, 제임스 그레이의 영화. 그다음 3등은 파블로 로레인의 제키, 4등은 설튼 우먼, 5등은 트윈픽스, 6등은 120bpm, 7등은 홍상수의 그 후? 그 후. 영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8등은 필립 가렐의 러버 포 어 데이 예, 그리고 9등은 그레이브 라는 영화가 네, 있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줄리오 드코노의 그리고 10등은 조단 필의 겟아웃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네필들은 이렇다. 이런 영화를 좋아하더라. 그러면 2부로 넘어가서 아직 잠깐만요. 아직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고스트 스토리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고스트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예상은 했지만 고스트 스토리랑 굿타임이 너무 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저도 근데 찾아봤어요, 어저께. 네네. 지금 한 2,000명 정도의 관객이 제 생각에 제가 어저께 봤을 때 1,970몇 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3,000명 안 되게 못 넘기겠네요. 너무 부진. 참고로 그러니까요. 개봉도 안 한 다키스트 아워가 누적 관객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고스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6천 몇 명 봤던데 굿타임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고 고스트 스토리도 7천 명 정도 선에서 스탑할 것 같습니다. 페터스는 4만 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고무적이죠. 4만 명이요? 그거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봤네요. 한 2만 명 정도 볼 줄 알았는데 2배나 많이 봤네. 후려치셨네요. 네? 2만 명 이러면서 후려치셨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러네요. 근데 한 일주일 됐는데 지금 2,000명.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고스토리랑 굿타임 보시고요. 뭐 보실 분들은 보시겠죠. 네. 패틴스는 팬이 좀 없나? 패틴슨 팬들이 이 영화가 나온 줄 몰라요. 굿타임? 마케팅에 실패라고. 심지어 이 마케팅 실패? 아니 마케팅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안 해서 그냥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 자체가 나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굿타임 엊그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개봉해 있는지 저도 보려고 들어갔는데 개봉관. 예, 근데 그 포스터 이미지인가 어쨌든 그 이미지 보고 유병재라고 네, 유병재? 코미디언 유병재 씨 있잖아요. 네. 포스터 그 금발 머리랑 수염 검정색 수염 때문에 유병재 영화 찍었다고 누가 댓글 달아놨는데 패틴슨 개 굴욕이네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재밌네. 네. 넘어가도 되나요 이제? 네네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And I want to thank the 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 Fox Searchlight, and I wouldn't be here. Lower the music, guys. One second. It's taken 25 years
Give me a minute. Give me a minute. I wouldn't be here without my cast, my crew, and I want to mention a few fantastic women sitting at this table. Sharon, Nancy, Octavia, Sally, Kimmy, and Vanessa, without whom I wouldn't be here. I thank you. My monsters thank you. And somewhere Lon Chaney is smiling upon all of us. Thank you very much.